2018년 12월 15일 새벽 2시, 영하 20도의 압록강.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남편이 6살 딸을 업은 채 앞장서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뒤따랐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그 사람이 강변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딸이 등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은혜 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어요.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고려항공기내 수갑을 찬 여자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 9월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32살, 고려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었어요. 7년째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승무원이란 건 특권이었죠. 좋은 성분의 외국어까지 해야 겨우 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제 할아버지가 항일 빨치산 출신이라 성분이 좋았고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양 건설 현장 감독이었는데 원래는 신의주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어요. 5년 전에 제대했죠. 딸 수진이는 6살, 친정어머니와 함께 평양 중구역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베이징발 평양행 오후 2시 비행기였어요. 탑승 전에 지배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 승객이 있다고, 송환자들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잡힌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비행기 맨 뒷좌석에 그들이 앉았습니다. 3명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 4명이 양옆과 앞뒤에서 감시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떨어진 곳이었죠. 한 명은 30대 남자, 다른 한 명은 50대 여자, 마지막은 20대 초반 젊은 여자였는데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 8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서빙하러 뒤쪽으로 갔습니다. 송환자들에게는 서비스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그 옆에 앉은 보위부 요원들에게는 음료를 드려야 했거든요. 쟁반을 들고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은혜 언니? 아까 말한 그 순간이었어요. 은혜 언니 맞죠? 박은혜 언니? 그 여자가 수갑 찬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너희 아는 사이야? 요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김미양, 대학교 2년 후배였어요. 후배라고만 하기엔 우리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2년 동안 같은 방을 썼거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수다 떨고 시험 기간에는 같이 밤새고 졸업할 때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동생 같은 애였습니다. 졸업 후 소식이 끊겼는데 탈북했던 거였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은혜 언니잖아요. 외국어대학 영어과. 저 미양이에요. 김미양. 같은 과잖아요. 미양이가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저 여기서 죽어요. 언니라도 알아봐줘요. 제발. 보위부 요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동무. 잠깐. 저 년이 동무 이름을 아는데 저는 정말 모릅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봤다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부르는데 요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서 아팠어요. 동무 이름이 뭐야? 박은혜입니다. 박은혜. 저 년이 부른 이름이랑 똑같네. 요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외국어 대학 나왔어? 예. 영어과? 예. 그럼 저 년이랑 같은 과네. 미양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언니, 맞잖아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2년 동안. 그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요원이 저를 끌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화장실 앞 좁은 공간이었어요. 동무, 솔직하게 말해.
저 년 알아? 정말 모릅니다. 외국 어대학 학생이 한두 명입니까? 얼굴은 본 것 같기도 한데 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2년 동안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동생처럼 챙겨줬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저도 끝이었습니다. 친하지 않았다. 그럼 아예 모르는 건 아니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요원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동무, 탈북자랑 아는 사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연좌제야. 가족까지 다 조사받아. 저는 정말. 됐어. 평양 도착하면 따로 이야기하자. 비행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송환자 3명이 끌려 내려갔어요. 미양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언니 가족은. 보위부 요원이 미양이 입을 막았습니다. 미양이가 배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제 아기만은요. 제발, 제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일이면 없어질 거니까.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없어진다. 배 속 아이를 없앤다는 거였습니다. 미양이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같은 방에서 자던 동생이 끌려가는데 모른 척했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외면했어요. 그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죄책감도요. 저는 승무원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아까 그 요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박은혜 동무, 나와. 빈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요원이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동무, 김미양이라는 년. 언제부터 알았어? 학교 다닐 때 얼굴만 몇 번 봤습니다. 후배니까요. 하지만 연락한 적 없습니다. 연락 안 했어. 그년이 중국 도망간 거 알았어? 전혀 몰랐습니다. 그년이 2015년에 탈북했어. 3년 전이야.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어? 없었습니다. 요원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박은혜, 고려항공 국제선 승무원, 7년 차, 외국어대학 영어과 졸업, 탈북자 김미양과 동문. 제 모든 게 적혔습니다. 남편은 뭐해? 건설 현장 감독입니다.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전에 뭐 했어?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습니다. 요원의 눈이 번쩍였어요. 국경경비대. 신의주? 예, 재미있네. 아내는 탈북자 동문이고 남편은 국경경비대 출신이고. 요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탈북하려면 딱 좋은 조합이네. 저희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지. 요원이 일어났습니다. 동무, 당분간 해외 비행 금지야. 집에서 대기해. 조사가 있을 거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아직 모르지. 그건 조사해봐야 알 거 아냐. 요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았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수진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요. 미양이, 보위부 신문, 해외 비행 금지, 조사 예고까지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양이라고. 대학교 후배. 같은 방 쓰던 애? 응. 3년 전에 탈북했대. 난 몰랐어. 근데 그 여자가 당신 이름을 불렀어? 응. 기내에서. 다 들었어. 보위부도, 승객들도. 나는 모른다고 했어. 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어.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큰일 났네. 탈북자랑 아는 사이면 조사 대상이야. 근데 나는 국경경비대 출신이잖아. 그게 왜? 둘이 합치면 의심받기 딱 좋아. 보위부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 저는 수진이 방을 봤습니다. 딸이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요. 누군가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물었어요. 누구야? 보이부인 것 같아. 남편이 창문으로 왔습니다. 검은 차를 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창밖에서는 검은 차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항공사로 복귀했습니다. 해외 비행은 금지됐지만 국내 업무는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출근하자마자 느꼈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7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제 자리 옆에 앉던 영숙이가 짐을 챙겨서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에 같이 밥 먹던 선배들이 보였어요. 손을 흔들었는데 못 본 척 하더군요.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 인사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당분간 청소 업무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승무원이 청소라니요. 7년차 국제선 승무원이 화장실 청소를요.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항의하면 더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보이부에서 정식 소환장이 왔습니다. 평양 보이부 청사에 갔어요. 좁은 신문실에서 3시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김미향과 언제 만났냐? 무슨 이야기 했냐? 탈북 계획 알고 있었냐?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어요. 모른다고, 졸업 후 연락 없었다고 100번은 말한 것 같습니다. 조사관은 믿지 않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남편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남편이 말을 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받다가 맞은 거였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보이부가 남편한테 물었대요. 아내가 탈북 자랑 짜고 정보 빼돌린 거 아니냐고. 국경경비대 출신이니까 탈출 루트 알려준 거 아니냐고요. 남편이 아니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의자에서 끌어내려서 발로 찼다고요. 3번이나요. 내 마누라가 불면 넌 끝이야.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보내줬대요. 남편도 조사받은 거였어요. 건설 현장에 보이부 요원이 찾아왔대요. 현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국경경비대 시절 이야기. 왜 제대했냐? 탈북자 본 적 있냐? 아내랑 탈북 계획 있냐? 그런 질문들이었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반장이 말도 안 건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 다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냐고. 요즘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우리 집 쳐다본다고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별일이었죠. 큰일이었어요.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안 논다고요. 선생님이 이상한 질문했다고도 했어요. 아빠가 무슨 일 하냐고. 엄마가 비행기 타냐고요. 6살짜리 딸한테까지 조사가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같이 울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감시당했어요. 출근할 때 검은 차가 따라왔습니다. 퇴근할 때도요. 장마당에 가면 누군가 뒤에서 지켜봤어요. 어디를 가든 눈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습니다. 청소하다가 복도에서 마주치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전염병 환자 피하듯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혼자 일했대요. 같이 점심 먹자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반장이 조심하라고 했대요. 위에서 관심받고 있다고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이만 제잘거렸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다고, 엄마 아빠 그렸다고요. 밤에 수진이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가 또 있었어요. 매일 밤 같은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인사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부로 근무 정지라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말래요. 해고는 아니었지만 해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급도 없고 배급도 없고 그냥 집에서 대기하라는 거였어요.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다닌 직장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유령처럼요.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낮에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남편도 오늘 현장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반장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당분간 나오지 말래요. 우리 둘 다 같은 날 잘린 거였어요.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열어보니 보이부 요원 3명이 서 있었어요. 가택 수색이다. 비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이닥쳤어요.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왔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까지 들춰봤어요. 뭘 찾으시는 겁니까? 닥쳐.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요원 하나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부딪혀 넘어지셨어요. 어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요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움직이지 마. 30분 동안 집 안을 뒤졌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찾고 갔습니다. 가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생각해둬. 어머니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오늘 인민반장이 왔다 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동네에서도 우리 가족이 문제 있다는 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만 숟가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밤 8시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3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민수. 남편이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을 때 부하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대했지만 아직 국경경비대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박민수가 급하게 왔다고 했어요. 소대장님 아내분, 보이부에서 집중 조사 중이라고요. 탈북자 김미향이랑 연결고리 찾고 있대요. 그것뿐 아니라 소대장님 제대 기록도 다시 들춰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처형 집행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대요. 남편이 상황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어요. 솔직히요? 안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 안에 정식 체포 영장 나올 수도 있대요. 일단 아내분부터요. 그 다음 소대장님. 연좌제로요. 저는 문 뒤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체포, 연좌제. 그 단어들이 머리를 때렸어요. 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에 소대장님한테 빚진 거 있다고요. 딸 민지가 아팠을 때 소대장님 아니었으면 죽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번 주라고. 빨리 결정하셔야 한다고요. 박민수가 떠난 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다 들은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체포되면 수진이도 데려가. 저는 수진이 방을 봤습니다. 6살짜리 딸이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어요.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거기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밖에 나올 수 없다고요. 여보, 결정해야 해. 오늘 밤에. 창밖으로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자리였어요. 이번 주 안에 체포된다. 박민수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도망치기로요. 남편이 말했어요. 자기가 국경경비대 소대장으로 5년 있었다고요. 압록강 어디가 얕은지,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도는지 다 안다고요. 신의주 쪽으로 가면 자기가 아는 길이 있대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체포 영장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우리한테 남은 건 사흘이었어요. 남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가고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동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박민수가 아직 국경 경비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브로커한테 줄 돈, 중국에서 먹고 살 돈, 다 합치면 적어도 중국 돈으로만 위안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 보위부 조사, 체포 영장 이야기까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오셨어요. 보따리 안에는 중국 돈이 있었습니다. 15,000위안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반지 2개도요. 결혼할 때 받은 거랑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랑요. 저는 못 받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혜야, 나는 늙었어. 이 나이에 압록강을 건널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는 가야 해. 수진이를 데리고 가야 해. 저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어요. 소리 없이요. 그날 오후 남편이 박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몇 시간 뒤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박민수가 도와주기로 했대요. 이틀 뒤 밤, 그러니까 12월 15일 새벽 2시에 신의주 강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 시간에 박민수 아는 사람이 국경 근무를 선대요. 잠깐 눈 감아줄 수 있다고요. 루트도 정해졌어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기차로 12시간, 신의주에서 강변까지 걸어서 1시간, 압록강 건너는데 15분, 중국 단동에 도착하면 조선족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브로커 연락은 제가 했습니다. 예전에 베이징 비행할 때 알게 된 조선족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연락처를 적어뒀었거든요. 공중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단동에 아는 사람 있다고,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요. 옷 몇 벌, 약간의 음식, 돈, 그게 전부였어요. 무거우면 강을 못 건너니까요. 수진이한테는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기차 타고 멀리 간다고요. 수진이가 좋아했어요. 기차 타본 적이 없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수진이를 안고 오래 있으셨어요.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수진이가 잠들고 나서도 한참을 안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통일되면 꼭 다시 만나요. 그래, 잘 가. 수진이 잘 키워.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검은 차가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 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잡힐까요? 남편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는 지켜야 한다고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랑 수진이라도 먼저 가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같이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신의주행 야간 기차를 타야 했어요. 우리 가족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12시간 동안 기차를 탔어요. 수진이는 처음 타보는 기차가 신기한지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여관을 잡았어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신분증을 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돈을 좀 더 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새벽 2시였으니까요. 수진이를 재우고 창밖을 봤어요. 멀리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자유예요. 밤 12시에 여관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이 업었어요. 잠든 채로요. 저는 짐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1시간쯤 걸었어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12월 한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어요.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다가갔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박민수가 강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건너면 된다고요. 지금 순찰이 한 바퀴 돌고 갔으니까 30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어요. 미끄러웠습니다. 남편이 수진이를 업은 채 앞장섰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어요.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강변 쪽이었습니다. 손전등 여러 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군인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민수가 강변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가 신고했어.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수색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수한테요. 여보. 저는 막으려 했지만 남편이 손짓했어요. 기다리라고요. 남편이 박민수 앞에 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고 얼음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박민수는 여전히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뭐래? 보이부가 현상금 걸었대. 5만 위안. 그래서? 민지가 또 아프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박민수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박민수에게 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5년 전 기억나? 민지가 폐렴으로 죽어갈 때 내가 한 달 월급 다 줬어. 중국 약 사오라고. 박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목숨 빚졌다고. 언젠가 갚겠다고. 남편이 저와 수진이를 가리켰어요. 저기 내 딸 있어. 6살이야. 민지가 아팠을 때랑 똑같은 나이야. 박민수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저 애가 수용소에서 자라도 돼. 평생 갇혀 살아도 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인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뭐, 빨리 건너세요. 제가 저쪽으로 갔다고 할게요. 하류 쪽으로 유인할게요. 남편이 박민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민수야. 빨리요. 시간 없어요. 박민수가 군인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을 흔들면서요. 여기요. 저쪽으로 갔어요. 하류 쪽이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군인들 불빛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류 쪽으로 움직였어요. 우리는 뛰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요. 수진이가 남편 등에서 깨어났어요. 엄마 무서워. 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야 한다고요. 강 끝이 보였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얼음이 끝나고 흙이 밟혔어요. 중국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서 군인들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류 쪽이었어요. 박민수가 유인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수진이도 같이요. 우리 셋이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말없이 우리를 차에 태웠어요. 2시간쯤 달렸습니다. 단동 외곽의 허름한 농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에요.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힘들어했어요. 왜 밖에 못 나가냐고, 언제 집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행 중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브로커가 다음 루트를 알려줬어요. 중국을 횡단해서 라오스로 가야 한다고요.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브로커 비용을 냈습니다. 금반지도 팔았어요. 어머니 결혼반지였는데요. 가슴이 아팠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중국 횡단은 보름이 걸렸어요.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걷기도 했습니다. 검문소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미리 뇌물을 줬는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남편이 수진이를 계속 업고 다녔어요. 수진이가 지쳐서 걸을 수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남편 어깨가 다 까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요. 윈난성에 도착했을 때 한 달이 지나 있었어요.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갈 사람이었어요. 국경을 넘는 건 밤에 했습니다. 산길을 걸었어요. 수진이가 무섭다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괜찮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달랬어요. 라오스에 들어갔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중국 공안한테 잡힐 걱정이 없어졌으니까요. 북송 위험이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까지 가야 했어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메콩강을 건넜어요. 이번에는 배를 탔습니다. 작은 나룻배였어요. 물살이 세서 무서웠습니다. 태국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에 잡혔어요. 불법 입국이니까요. 하지만 브로커가 미리 말해줬습니다. 한국 가고 싶다고 하면 대사관으로 보내준다고요. 저는 경찰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경찰이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방콕에 있는 임시 보호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달을 지냈어요. 신원 확인이라는 걸 했습니다. 진짜 북한 사람인지 간첩은 아닌지 조사하는 거였어요. 조사관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뭐 했냐? 왜 탈북했냐? 가족은 누가 있냐? 저는 다 말했어요.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따로 조사받았어요. 국경경비대 출신이라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열흘 넘게 조사받았어요. 저는 걱정됐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019년 2월이었어요. 북한 떠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는 거야. 새로운 집.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다른 공기였어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하는 법, 취업하는 법,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어요. 남한 사람들은 말이 빠르고 외래어를 많이 썼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어요.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금방 적응했어요. 아이들은 빠르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말도 금방 배웠습니다. 가끔 제가 북한 말투 쓰면 고쳐주기도 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던 일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는 월급을 제때 주고 배급 걱정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맛이 난다고.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북한 음식 파는 곳이에요. 냉면이랑 만두를 만듭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해요. 가끔 밤에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평양에 혼자 계신 우리 어머니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살아 계신지 건강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손 흔들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통일되면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가끔 물어요. 할머니는 언제 와?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곧 온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못 온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수진이가 할머니 손잡고 대동강변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매일 기다립니다.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